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아시안과 백인 차이, 주춤거리는 자율자동차, 전자쓰레기, 웬디스, 그리고 슈퍼마켓 플라워즈입니다. 우리들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해서 수년 동안 연구도 했고요. 책도 내놓은 백인 저자가 교육이라는 토픽을 두고 아시안 아메리칸과 백인 문화를 비교해 놓아서 참 흥미로운데요. 그러면서 아시안 아메리칸이 아카데믹에 있어서 특출난 것은 자타가 공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백인들보다 한층 더 앞선다고 보는 교육학 전문가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의 대학 입학을 두고 인종별 비율을 정해놓은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것은 아시안 아메리칸의 우수한 학업적 성취를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런 Affirmative Action을 정해놓은 사람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안 인종차별이라고까지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아시안 아메리칸이 차별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3년 동안 윤택하고 좋은 동네, 중상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점점 늘어나는 아시안 인구와 그들의 학업 성적에 백인들의 반응 등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우수한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과 이들의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이벤트 참여도, 그리고 학교 스태프진들과 수많은 인터뷰를 했고요. 학부모 또 학생들까지도 많은 인터뷰를 거쳐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아시안 아메리칸의 우수한 학업 성취의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인 요소입니다. 백인들에 비해서 아시안 부모들의 학업 수준은 비교적 더 높고요.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분이 다 계시는 이런 부모로 한층 더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인컴도 더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하나만으로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아시안 아메리칸 가정이 더 높은 수준의 인컴과 부모 교육 수준을 갖춘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빈곤율을 봤을 때는 아시안 아메리칸이 백인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유하지 못한 아시안 가정의 어린이들이 중산층 이상 되는 백인 아이들보다 교육 성취도가 좀 더 높게 나왔다는 것도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아시안 아메리칸의 높은 교육 수준은 아시안 학생들의 인지 능력이 한층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인지 능력 테스트를 해본 결과 백인에 비해서 높은 것은 어리게는 2살 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아이가 나이가 먹어서 SAT 같은 칼리지 입학시험 결과에 역력하게 나타나 있죠. 이 중에 영어 섹션에서는 백인과 아시안 아메리칸의 결과는 비슷한데 수학시험 결과에서는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이 백인 아이들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런 차이는 유전자적으로 타고났다고까지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이견은 많습니다. 이런 인지 능력의 차이에는 아무래도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있으면서 교육에 필요한 자원 동원의 차이를 가져온 것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의 가장 큰 장점은 학업이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윤리적인 자세와 자극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육을 두고서는 머리가 좋은 것 하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컨트롤하고 모티베이트를 시키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아시안 아메리칸 부모님들은 이런 퀄리티를 키우는데 물심양면으로 제공을 하고 이것의 결과는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백인이고 아시안이고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시안 부모들은 아카데믹의 초점이 몇 배 더 강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고 있던 스포츠나 다른 활동도 다 중단시키고 더 많은 언어 클래스나 AP 클래스를 택하게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과외를 하면서 이것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에 비교해서 백인 부모들은 밸런스된 학교 생활을 더 중요시합니다. 학업 외에 다양한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에 엄청난 무게를 두죠. 이렇게 해서 명백한 결과는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은 더 많은 AP 클래스를 택했고 더 높은 GPA 성적을 얻게 되고 반대로 백인 학생들은 학교 내 varsity 스포츠에 한층 더 많은 차이점을 가져옵니다. 이런 차이점은 아이들이 사회에 자리를 잡는 데 동원되는 cultural repertoire라고 부르는 문화적인 레퍼토리라고 이런 것을 이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데 사용되는 전략으로 이것은 어린 시절 사실 부모에게서 배우거나 다른 친척, 이웃이나 친구들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아 형성됩니다. 이민자 아시안 부모들은 학업 성적에 따라 명문 대학을 들어가는 아시안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명문 대학을 들어가는 데는 당연히 우수하고 학교 아카데믹의 모든 초점이 집중되는 것이죠. 이러니 과외 공부는 기본이고 이민자 부모들에게는 거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와 비교해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안 아메리칸 부모의 경우 학업 성적의 중요성은 마찬가지지만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는 extracurricular activity의 중요성도 감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포츠로 대학을 들어가는 전략은 오랫동안 백인 부모들이 추구해 온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백인 부모와 아시안 부모들 사이에 텐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한 백인 부모는 너무 모든 것을 아카데믹에 거는 아시안 학부형들에게 마땅하지 않은 점이 많다고 말합니다. 한 백인 엄마는 딸의 친구 아시안 학생이 SAT에서 1560점을 맞았는데 거의 만점 1600에 가까운데도 아시안 부모는 만점 맞게 다시 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학생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딸이 SAT 시험 준비 때문에 여름 휴가도 전 가족이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크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백인 엄마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을 못마땅해하고 비난하는 백인 부모들에 대해서 아시안 부모들도 잘 압니다. 그들에게는 백인 부모나 아시안 부모나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 아카데믹을 강조하는 아시안 부모와 활동성을 추구하는 백인 부모, 그러면서 백인 부모는 절대 타이거맘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백인과 아시안 부모들의 문화적 레퍼토어는 이 주장이 또다시 엇갈렸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환경에 백인 부모들은 학업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을 강조했고요. 이런 환경에 경쟁의 부담을 줄여주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안 부모들은 학업의 강도를 절대 낮추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의 결국 대부분의 학교 정책은 백인 부모들이 주장하는 쉽게 해주는 방향으로 변했죠.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많은 교육 분야 담당자들이 백인들이 주를 이루면서 문화적으로 백인들이 추구하는 방향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홈워크의 양을 줄이고 수업 중에도 나가는 양을 줄였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아시안 부모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이 사회에 나와서 더 잘 무장된 성인이 되는 데 도움을 줄까요? 정답은 절대 쉽지 않고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숙한 문화적인 레퍼토어는 절대 쉽게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미래 움직임, 모빌리티의 상징 같은 이 자율 자동차, autonomous vehicle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현 위치입니다. 사실 지난 수년 동안 알파벳의 웨이모나 다른 리더들은 자율 자동차는 생각보다 한층 더 가까이 와 있다는 약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실화가 되려면 멀었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 이유를 말한다면 모든 것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자율자동차 회사 이름이 Pony.ai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매번 기술적으로 혁명적인 개발이나 발명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에 따르는 걸림돌과 도전이 새로이 생겨난다고 말을 하면서 현재 인공지능 AI는 최고로 발달되고 이 빠른 반도체, 최첨단 센서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맞추어져서 완성품을 만들어내야 이 99.9% 확신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완벽한 100%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저항하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을 갖추어야 하는 현실이죠. 그래서 완성된 자율 자동차는 앞으로 약 10년은 더 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오토텍 컨설팅 회사인 조조고의 마이클 던 CEO가 말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볼 때 절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현실적으로 다다르지 못했다고 말을 하면서요. 현재 모든 연구와 개발은 완전히 고립된 한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모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만 시험을 하고 있어서 아직도 전 세계가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멀었다고 말을 합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보다 오히려 더 큰 도전들은 비즈니스적인 차원에 과연 핸들의 스티어링이 전혀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 자동차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또 운전자가 없이 움직이는 자동차에 퍼밋을 내주는 것을 두고도 시정부나 주정부, 국가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또 10만 달러가 넘는 비싼 자동차 가격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점도 걸림돌 중에 하나인 것이죠. 상업화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 2018년 애리조나주에 우버 운전자 사고가 있었고요. 또 여러 차례 테슬라 셀프 드라이브 모드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로 사람들은 여전히 안전도 문제가 가장 크고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어려움, 부정적인 것을 지나서 이 분야 마켓 리더들은 여전히 이런 스마트 트랜짓에 기대가 큽니다. 인간보다 한층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로 인해서 모든 기후 조건이나 불규칙한 상황, 또 기대하지 못했던 모든 것에 대응할 줄 아는 기술이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면에 제너럴 모터스의 크루즈나 웨이모, 또 중국의 바이두 등 여러 개 회사들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고 지난 수년 동안 연구 개발에 쏟아온 결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앞으로 2030년까지 자동차 전체 12%가 자율 자동차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렇게 자율 자동차, autonomous vehicle 개발이 시작된 지도 어언 10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물론 중간중간 주춤거리는 일도 몇 번 있었지만 현대 기대를 가장 모으는 것은 로봇 택시와 로봇 딜리버리, 또 자율 트럭에 걸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로봇 택시의 성공도가 높아 보인다고 전문가가 말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는 언젠가 사고도 없이 빵빵거리는 홍크 소음도 없이 트래픽 잼도 없는 또 자율 자동차만 달릴 수 있는 레인까지 등장하는 날을 기대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테스팅 중에 이번에 다음 분야는 보행자와 일반 길거리 테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 불규칙적인 트래픽 상황이라든가 비가 내리거나 안개 등 변화무쌍한 기후 상태, 그리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슈 등에 대해 적응하는 데 테스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자율 자동차가 거대한 숫자로 나와서 상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율 택시 요금을 매기는 로봇 택시에 있어서는 중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Pony.ai와 바이두는 베이징에서 이미 일반인들에게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11월부터 두 회사는 요금을 매기고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그 자동차 안에는 안전 운전사가 앉아있기는 합니다. 현재 중국은 나라 전체가 자율 자동차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국 내 수많은 대도시에 자율 자동차 개발로 지정해놓고 테스팅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봤을 때 현재 자율 자동차 테스팅을 두고서는 중국 같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이 이 분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의 현 상황과 미국의 현 상황이 각각 정부와 시스템으로 각자 방식대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안에서 테스팅을 하는 중국 모델들의 모든 데이터를 미국 회사들에게 뺏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얼마 동안은 중국의 자율 자동차 연구 개발이 미국 안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중국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도 리더인 웨이모와 크루즈는 그동안 수많은 테스팅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종업원들이 타고 거쳐오면서 조만간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를 런칭할 계획입니다. 또 웨이모 역시 조만간 운전자가 없는 자율 자동차를 피닉스 지역, 피닉스 다운타운으로 타고 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로봇을 이용한 자율 자동차 방식은 앞으로 상업적인 스케일로 딜리버리나 트럭 운전으로 세일 분량과 이익 면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크루즈는 월마트와 얼마 전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더 나아가서 크로거와 세븐일레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장거리를 뛰는 롱홀 트러킹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현실화를 향해 달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지난 10여 년 전 처음 이런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흥분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소 주춤거리는 경향이 느껴지는 가운데 실제로 풀어야 할 엄청난 불확실한 문제점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생각지도 못했을 경우에 이런 모든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율 자동차가 나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야에서 99.9% 완성은 실패나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100% 완벽만이 실현되는 날까지 연구와 개발은 지속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전자제품들, 우리 생활을 그만큼 편하게 해주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들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e-waste라고 부르죠. 전자 쓰레기란 뜻인데 걷잡을 수 없이 새로운 더 발달된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몇 년만 지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랍을 무심코 이렇게 열다 보면 오래된 것들, 연결선, 지금에 맞지 않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산업계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물결이 심하게 치면서 물론 우리 생활은 몇 배 더 신속해졌고 편리해졌죠.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집안에 사용하는 수많은 기계들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잘 쓰던 것이 갑자기 무의미해져 버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래된 것을 고쳐서 사용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요. 그냥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죠. 전자제품들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쓰나미라고 표현을 하면서 전자제품 쓰레기 역시 쓰나미처럼 불어나고 밀려오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둘러보면 구석구석에 쌓여만 가는 전자 쓰레기를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고요. 이 사용은 별 의미도 없고 집안의 자리만 차지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들 생각이 이제는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은 컴퓨터, 또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은 셀폰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어가는 전자 쓰레기들은 집집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UN이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에 나오는 전자 쓰레기는 2019년에 5,360만 톤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불과 17.4%만이 재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 쓰레기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입는 것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미국 EPA가 내놓은 것을 보면 미국에서 나온 중고 전자제품들 대부분이 다른 국가로 옮겨지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모자란 개발도상국들로 간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런 문제로 WHO는 전자쓰레기로 다양한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건강 결과를 가져온다고 발표했습니다. 폐의 문제를 일으키고 DNA를 파괴시키고 장기 질환의 확률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거기다 놀랍게도 약 1,80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전자쓰레기 가공 공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구리나 금 같은 가치가 나가는 광물을 찾게 시키는 것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을 시키는 이유는 어린이들이 손이 작으면서 이런 것을 찾아내는데 한층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입니다. 이런 문제는 환경적 차원에 절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인데요. 부자 나라의 전자쓰레기와 더러운 기술에서 나오는 불결한 것들이 가난한 나라에 그냥 던져버리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행히 점점 더 많은 유럽과 미국 의회 차원에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전자쓰레기들이 향하는 국가들 내에서도 현재 문제를 두고 더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로피안 유니언에서는 모든 셀폰이나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충전기, 이것을 스탠다드된 한 가지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과 충전기 사용을 요구하면서 사용되는 것들의 숫자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도 이것을 따르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에드 마키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미국 내 전자쓰레기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이 매번 새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 새 충전장치가 따라오고 이것저것 충전에 맞는 것 찾고 뒤지는 것 피곤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한 가지로 만들자는 것이죠. 현재까지 전자쓰레기를 두고는 주정부 차원에 정해진 레귤레이션만 존재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움직임으로 봐서는 앞으로 조만간 연방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코리 데미라는 남성이 있는데요. 코리 씨는 IT 디파트먼트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회사 내 컴퓨터를 새 것으로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럴 당시 수백 기가 넘는 전에 쓰던 컴퓨터를 어떻게 처리를 두고 할지 이것을 두고 매번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비영리 재활용 에너지 단체 Executive Director가 된 그는 전자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연구하는 팀의 멤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이 문제는 정부 차원, 회사 차원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요. 또 민간 산업계와 소비자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전자쓰레기라는 것은 이것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버려질 때까지 이 생명 전체를 두고 계획이 필요한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몇 년 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제에 이제 와서 반응하는 격이라고 지적합니다. 단지 물건을 디자인하고 소비자에게 팔고 나면 끝나는 것인데 이것은 틀리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앞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그런 차원의 전자쓰레기를 적절하게 재활용시키고 또 시스템이 적절하게 돌아가는지 스탠다드, 이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실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들을 초대해서 본인들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베네핏도 세미나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앞으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수리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전자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전자쓰레기가 너무 쌓이면서 대규모 생산업체들에게 개인이나 소규모 리페어샵에 가하는 이 수리에 연관된 철저한 제재사항을 느슨하게 하라는 압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작은 규모에서도 수리를 할 수 있는 Right to Repair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 FTC를 통해서 모든 생산 회사에 본인이 직접 고칠 수 있는 Do-it-yourself repair를 허용하게 했고요. 또 불법으로 이런 수리를 막는 제한들을 뿌리 뽑겠다고 지시했습니다. 이러면서 애플과 삼성은 오래된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방침을 시작했습니다. Self-Service Repair Store를 런칭했고요. 이러면서 본인들이 직접 수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파트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역시 그들의 픽셀 폰을 수리하는데 파트를 올해 후반기부터 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앞장서면서 소비자들이 적절하게 전자제품을 버리는 방법에도 도움을 줍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e-waste recycling인데요. 이제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리사이클링 센터를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게 처분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을 하면서 아무튼 이제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전자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전 KFC 프랜차이즈 주인이기도 했고요. 또 KFC를 창업한 커널 샌더스, 할런 샌더스의 최고 제자였던 데이브 토머스는 결국 햄버거 체인 웬디스를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어 이름 웬디스로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결국 딸의 이름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1932년에 태어나 2002년에 사망한 데이브 토머스는 미국 비즈니스맨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18살에 미군에 지원해서 독일에서 주둔하면서 2,000명이 넘는 군인들의 식사를 담당했던 임무를 맡았습니다. 1950년대 KFC 창업자 할런 샌더스의 총망을 받았던 토머스는 그렇게 해서 1969년 11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첫 번째 웬디스를 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름으로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 8살이었던 딸 멜린다 루는 본명이 웬디는 아니었고 웬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2002년에 사망 당시 딸의 이름으로 결정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딸에게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압박을 준 것 같다고 말했고요. 사생활을 침해한 것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60년대 여기저기 미국 내 햄버거 스토어가 많아질 때 데이브 토머스는 좀 돈이 있는 젊은 층 성인들을 공략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이 세대가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당시 어린아이들을 주로 겨냥하는 햄버거 스토어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조금 더 질 높은 햄버거를 좀 더 비싸게 팔려는 의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KFC 시절 마스콧을 광고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장점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해서 감정적으로 사람들과 연결을 하는 이런 퍼스널한 식당에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콧과 넷째 딸이 딱 맞는다고 결정을 한 것이죠. 하루는 집에서 그 딸에게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어보라고 시킨 뒤 본인의 카메라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파랑과 흰색 줄무늬 옷을 입은 딸은 그리고 묶은 머리는 그 이후 전 세계에서 누구나 다 알아보는 웬디스 마스콧이 된 것입니다. 본인에게는 발그레한 볼에 환하게 웃으면서 햄버거를 즐기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야말로 최고 광고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깨끗하게 씻은 주근깨 얼굴의 귀여운 소녀 모습은 본인이 추구하는 비즈니스 이름과 이미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Wendy's Old Fashioned Hamburgers가 최초 풀네임입니다. 당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이미지를 광고를 낸 회사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 예로 젤로라고 있죠. 그리고 또 소금 파는 몰튼 솔트, 그리고 건포도, 썬메이드 등 이런 것들이 소년, 소녀들의 이미지를 마스콧으로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딸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주위 시선으로부터 본인 개인적인 차원에 힘들어하면서 이런 결정을 후회한 것입니다. 앞에 말한 대로 첫 번째 웬디 스토어는 콜럼버스에 1969년에 문을 열었는데 이 오리지널 스토어는 지난 2007년 3월까지 운영했습니다. 당시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상당히 업스케일 햄버거 스토어로 등장했습니다. 의자와 테이블도 상당히 고급적인 분위기를 이뤘고요. 종업원들도 모두 흰색 유니폼에 남자들은 검정색 나비 넥타이를 찼고요. 또 여성 종업원은 흰색 드레스에 스카프가 유니폼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아주 깨끗하고 청결함 그리고 전통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가격은 라이벌의 2배였습니다. 당시 돈 주머니가 두둑했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웬디스의 최고 커스터머 베이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웬디스는 나중에 샐러드 바나 베이크 포테이토, 스톱 피자 등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찾는 모든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1970년대가 넘어가면서 웬디스의 커스터머들 중 82%는 25살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라이벌 스토어들과 큰 차이였는데 그렇게 성장한 웬디스는 10년 만에 미국 내 1000개가 넘는 매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웬디스는 특이하게 햄버거 패티가 동그랗지 않고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면서 경쟁 스토어보다 고기가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던 캠페인, 광고 캠페인이 기억나시죠? 도대체 상대방 라이벌은 고기가 어딨냐는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죠. Where's the beef? 이것은 아주 유명한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해 웬디스의 수익은 31%나 증가했습니다. 사실 이 Where's the beef? 이 캐치프레이즈는 얼마나 인기를 끌었던지 그때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노미네이션에서 승리한 월터 몬데일은
디베이트에서 경쟁이었던 게리 하텍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이러다 토머스 본인도 일반 미국인들에게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1989년에서 2002년 사이 웬디스 광고에 800번 이상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네스북 기록에도 올라 있는데요. 바로 창업자가 광고 캠페인에 가장 장시간 나온 기록입니다. 아주 편안한 옆집 아저씨 분위기에 반팔 흰색 셔츠에 빨강색 넥타이를 메고 본인이 햄버거를 알리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2002년 사망하고 마케팅의 한 전문가는 웬디스 햄버거는 정사각형 모양의 전통적인 올드 패션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데이브 토머스 역시 네모 정사각형의 올드 패션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본인의 이름으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고 딸의 프라이버시를 우려했다고 말했지만 딸 웬디 토머스 모어스는 2011년 웬디스 광고에 직접 나와서 새로운 치즈버거를 선보이면서 가장 맛있고 인기 절정이면서 주시한 치즈버거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즈버거는 아버지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웬디스 전국 광고 캠페인에 등장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이야기 참 흥미롭게 느꼈는데요. 우리가 흔히 슈퍼마켓에 들어갈 때 그 입구에 꽃을 파는 데를 자주 보게 되죠. 한 번도 거기서 꽃을 사본 적은 없지만 여기서 꽃을 사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생각은 해봤고, 물론 꽃을 도매상에서 사다 파는데 이익을 남기겠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 아시는지요? 물론 소매업체들, 비즈니스들이 각자 나름대로 마케팅 아이디어나 전략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전략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스토어로 향하게 만드는 것일 텐데, 이런 차원으로 멋있는 마네킹을 세워놓은 것도 있고, 또 창문에 휘황찬란하게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고, 엄청난 디스카운트가 기다린다는 포스터가 앞 창문을 감싸고 있는 모습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은근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은근해서 보통 때는 우리는 눈치채지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로컬 그로서리 스토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문이 열리고 처음 들어가면 무엇이 제일 먼저 반기는가요? 바로 앞에 말씀한 대로 꽃일 것입니다. 크고 환한 보케들, 방금 잘 나온 신선한 꽃들이 커스터머들 앞에서 반기는데요. 이런 것은 모든 그로서리 모습입니다. 이 홀푸드라든지 크로고스나 이 모든 대도시 그로서리 스토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화려한 꽃을 앞 입구에 배치해 놓는 데는 전략적인 결정이 내려진 이유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행동과 심리 분석 컨설팅 펌인 엔바이로셀의 CEO인 파커 언더힐 씨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누구의 코를 자극하면 침샘을 자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쇼핑하는 고객 차원의 한층 덜 까다로운 쇼퍼가 되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 물건을 구매할 때 좀 덜 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꽃들 아주 상쾌하고 신선함의 시그널이죠. 자연의 시그널, 모든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는 좋은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런 것이라고 럿거스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커스터머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원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신선한 꽃을 매니지하고 판다면 이런 곳에서는 절대 나쁜 음식은 팔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신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간의 정신적인 사이콜로지를 이용해서 스토어들은 간접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더 적극적인 쇼핑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정신적인 것을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misattribu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할러데이 시즌 동안 무드가 아주 좋죠. 기분이 상승되면서 쇼핑에 좀 더 적극적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그냥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캐롤 음악 때문인지 아니면 반짝거리는 불빛들 때문인지 인간은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이런 자극을 위해서 꽃을 사용하는 데는 이 꽃이라는 것도 순수익 마진이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인데 스토어 안의 토탈 세일 중에는 물론 꽃이라는 것이 1에서 3%에 불과하지만 지난 2019년에 나온 것을 보면 실제 수익 마진에서는 47%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5를 주고 보케를 하나 사온다면 그 스토어의 실비용은 사실 $7 50센트라는 것이죠. 이렇게 실비가 저렴한 이유는 미국 내에 파는 대부분의 꽃들은 남미에서 오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저렴한 비용과 인건비가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로서리 스토어 안에 꽃의 등장은 약 3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모두 점점 바빠지면서 생활이 이렇게 분주해지면서 그로서리 스토어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해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스톱 쇼핑으로 변한 것이죠. 그로서리 스토어 안에서 요새는 간간히 보이지만 은행 브랜치도 있고요. 커피숍도 여러 군데 이제 눈에 띄고 소형 우체국, 물론 꽃가게도 다 등장한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꽃 비즈니스는 특히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표적인 에센셜 업소인 그로서리 스토어에 들어와서 그나마 그때 당시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행복감을 줄 수 있었던 걸 원했던 이유이죠. 현재 인플레이션은 모든 것에 여파를 미치고 있지만 아직도 꽃 세일은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200를 주고 외식을 피할지 모르고 여행을 가려던 걸 취소할지 몰라도 꽃은 비교적 저렴하게 사가지고 와서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의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로서리 스토어 입구에 있는 꽃 섹션에 이런 깊은 전략적인 의미가 있고 이것의 일부였는지는 몰랐지만 인간의 코로 들어오는 자극으로 소비를 하는데 한층 덜 까다로워진다는 건 놀랍습니다. 인간의 정신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misattribution, 구태여 번역을 한다면 잘못된 속성이라고 나오는데요.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것에 실수를 하는 격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자극에 생리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유 중 한 가지는 많은 자극이 비슷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두려움을 경험할 때 몸이 생리적으로는 로맨틱한 것을 나타내는 격과도 비슷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유야 무엇이 되었건 인간의 심리학적 이 전문가들이 인간이 좋아하게 될 습성을 너무나 잘 알면서 마케팅 전략에 사용하는 것은 절대 이것만은 아닙니다. 요새는 그래서 비즈니스 MBA 코스를 가는 사람들 상당수가 사이콜로지 전공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아무 생각 없이 그로서리 스토어 안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마주치던 꽃 섹션, 알고 보니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그로서리 스토어를 들어갈 때 한 번 더 눈이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꽃을 파는 이유보다 더 큰 전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코로 들어온 좋은 냄새는 우리를 자극하고 기분을 좋게 하면서 돈을 쓰는데 덜 까다로워진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름답고 막 가져온 신선한 꽃향기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청결함이 느껴지게 만들기도 하면서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데는 일반 소비자들의 취향과 행동 범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선호하고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이야말로 말이 필요 없는 설득력을 가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은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S, MBC, SBS, NGC, 라디오 코리아 등 14개 한국방송 채널이 운영되는 디렉트위성 TV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